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주셨는데, 세상 읽기와 논술, 그 과제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질문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질문은 없고, 그냥 뭐 이거를 확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달라는 건지, 이거를 답을 알려달라는 건지, 그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세상 읽기와 논술의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교재 48에서 52페이지에는 연습 문제를 풉니다. 그거였거든요. 이제 분량이 A4지 0.5에서 1쪽 사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0.5페이지만 쓰면 되는 거라 이거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이게 세상 읽기와 논술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진짜 이렇게 쉬운 과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 2번입니다. 2번. 그 논제 요거잖아요. 제시문. 그죠? 제시문 1에서 4는 인간 행위의 동기에 관한 두 가지 다른 견해를 담고 있다. 각 견해별로 제시문을 분류한 후 두 견해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각, 각 견해별로. 그러니까 1번, 1번이 있고, 2번, 3번, 4번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해주면 되잖아요. 음, 저기 사각형 숫자가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1, 2, 3, 4번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1번에 대한 그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1번의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게 대충 그냥 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면 돼요. 일단 제가 1번 같은 경우에 읽어보니까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생리학자와 경제학자의 말이 좀 다르다. 뭐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죠. 한번 좀 쭉 읽어볼게요. 새로이 사랑에 빠지고 있는 사람의 머리와 몸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막 알게 되었다. 삶 전체를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다. 손바닥이 촉촉하게 젖어온다. 서 있기 힘들 만큼 무릎에 힘이 빠지고 마음은 고개라도 부리려는 것처럼 공중으로 둥둥 떠오른다.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의 머리와 몸속으로 그냥 잠시 들어가서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신경생리학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생리학자의 의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 경제학자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되잖아요. 조금 1번이 약간 뭐 긴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자, 신경생리학자는 이 순간 일련의 호르몬이 극도로 기분 좋은 비상 상황으로 도입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죠? 진화심리학자는 이제 짝짓기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할 것이고, 철학자라면 고독의 극복을 향한 태고 일의 동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경생리학자와 그리고 이 입장을 같이 하는 이들이 신경생리학자와 진화심리학자 그리고 철학자 자, 이런 학자들이 어떤 그 어떤 사랑에 빠진 그 의미를 이 나름대로 요 분류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와는 달리 이 경제학자는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손익하고 연결돼 있다. 내가 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거다. 결국에 나의 어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와는 달리 경제학자의 말은 단순 명료하다. 결산 중이다. 우리의 무의식은 생겨날 수도 있는 관계의 손익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따져본다. 그러곤 그 두 가지 결과를 비교 평가한다. 양쪽의 손익 계산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면 서로 가까이 다가서서 입을 맞춘다. 영 낭만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런 손익 계산은 은행 계좌를 규칙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우리는 매 순간 겪어왔던 일과 경험을 자신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결정을 내린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삶이라는 슈퍼마켓 안에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주어진 모든 상품에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지 거부하고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 혹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자, 인간 행동의 경제적인 근거를 밝힌 이론으로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는 이렇게 말했다. 자, 결국 모든 것은 계산되게 마련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업의 구매 활동, 투자 혹은 결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동의 결정에는 언제나 손익 계산이 숨어 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범죄에서 기대되는 이익이 합법적인 노동에서 기대되는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손익 계산 결과 독신자의 자유보다 결혼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면 독신인 사람은 독신이기를 포기하게 된다.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신인 사람은 독신이기를 포기하게 된다.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하는 것은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신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뭐 더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결혼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만은 그 독신이기를 포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대신에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라기보다도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결혼에 좀 옹호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 경제학자의 말 그쪽에 그 말이 그 내용이 많아요. 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두 가지 다른 견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음, 그 분량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눈 거고 어 그렇지 않고 다르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결혼의 이점이 있고 결혼의 뭐 단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 결혼을 한다는 거 그렇죠. 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그 장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그 손익 계산 계산을 통해 나의 어떤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어,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독신인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건데 그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여기 나왔어요. 요것도 그런데 근데 이렇게 이것은 뭐 어떤 것을 판단하냐? 판단의 대상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정하는 결정하는 과정 결정하는 판단의 대상은 결정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뭐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지 또는 거부하고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결정하는 거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써요. 그냥 쓰면 돼요. 쓴 다음에 나중에 그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내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결혼한다는 것은 손익계산을 통해 나의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판단의 대상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냐를 판단의 대상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즉 어떤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지 거부하고 말 것인지 결정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결국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죠? 근데 여기 뭐 그냥 물리적으로 나눈 거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결산 중이라는 거지. 근데 신경생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음, 어떤 이제 그 정신과 육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그 과정이다. 그 변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죠? 그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뭐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인간으로서 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떤 순수한 어,
본능에 순수하고 본능적인 인-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는 어떠한 계산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표현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정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신경생리학자 지나시면 철학자는 어 이렇게 정신과 육체가 사랑이 정신과 육체가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며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경제학자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결혼의 그 경제적인 측면, 결혼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손익계산을 통해 나의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입니다. 판단의 대상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면 이게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뉘앙스 이런 것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나요, 이게? 하여튼 요약입니다. 요 정도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되잖아요. 두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하나 견해. 내가 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요거 견해가 있는 거고 또 여기 이 견해가 있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존재 양식에는 능동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 존재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능동의 능력, 근데 수동성은 존재를 배척한다. 그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게 논술에서 쓰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의 그 각자의 사상이나 생각, 그런 걸 통해서 나온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좀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요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 글을 이해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소시르에 의해서 기호학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언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언어라도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온전히 그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써서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는 태도로 정의한다. 능동성이란 이를테면 땅을 가는 농부, 컨테이너 벨트 앞에 노동자, 고객에게 구매를 설득하는 판매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능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능동성이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한목적인 태도이다. 자,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 능동성 활동과 단순한 분주함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죠? 능동성은 활동과 단순한 분주함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소외된 활동과 소외되지 않은 활동 사이의 구별과 같은 것이다. 소외된 활동을 할 때 나 자신을 행동의 주체로 체험하지 않고 활동의 결과로 경험한다. 다시 말하면 나와 분리되어 나를 초월하거나 나와 대립된 저편에 있는 무엇으로 경험한다. 근본적으로 행동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고 내적 혹은 외적 힘이 나를 통하여 행동한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행동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고, 맞아요. 이게 아주 철학적인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행동하는 게 사람이 내가 의지대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하게끔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내적 혹은 외적 힘이 나를 통하여 행동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통제당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나는 나의 활동의 결과에서 떨어져 나온다. 소외된 능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최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태도이다. 자, 최면 상태에서 어떤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결단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고 최면술사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의식하지 못하고서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지시를 수행한다. 소외되지 않은 활동의 경우 나 자신을 행동의 주체로 체험한다. 소외되지 않은 활동은 탄생과 생산의 과정이며 이때 나의 내 생산품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또한 내 활동이 내 힘과 능력의 표출임을 나와 내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가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외되지 않은 활동을 생산적 활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죠? 여기서 생산적이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것이나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는 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따라서 예술가나 과학자의 창의성과 동요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근데 자, 반면 스스로를 깊이 의식하는 사람, 나무 한 그루라도 그냥 지나쳐서 보지 않고 진정으로 투시하는 사람, 한 편의 시를 읽고 시인이 표현한 느낌들을 뒤따라서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비록 그 어떤 창조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않는다고 해도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활동이나 내면적 능동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것이 굳이 어떤 예술 작품이나 과학적, 업적 또는 유용한 무엇과 묶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생산성은 정서적으로 불구가 아닌 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성향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여기 앞에 여기 있던 요 내용은 뭐 이제 도입하는 거, 능동성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그런 이제 문단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죠? 여기서부터 이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외된 활동과 소외되지 않은 그 활동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소외된 제 활동은 어, 소외된 활동.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소외된 활동은 이렇게 쓰면 돼.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그 내적 혹은 외적 힘이 나를 통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렇죠. 이렇게만 쓰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여기서 뭐 소외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또 곧바로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소외된 활동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소외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외된 활 능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뭐 최면 과정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어, 뭐 근데 더 나열할 게 뭐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소외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소외되지 않은 활동은 그 나 자신을 행동의 주체, 나 자신이 행동의 주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외되지 않은 요것도 핵심적인 얘기가 있는데 소외되지 않은 활동은 자, 생산적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산적이라는 말은 음?
독창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요약에서는 그냥 핵심어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썼던 그 글들이 물론 뭐 핵심어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주관적인 제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지문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생산적이라는 것은 자 반드시 어,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문장을 간단히 짧게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딱딱 끊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을 이해하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만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여기 보면 밑에 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적 활동이란 내면적 능동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생산적 활동은 내면적 능동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뭐 써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도 자 내면에서 그 어떤 생각 의식을 통해 그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을 하면 되죠. 이 정도 하면 되죠. 여기서 이게 분량이 한 페이지 이내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요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뭐 충분히 그 분량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정도. 그래서 짧게, 되도록이면 짧게 쓰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요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지문, 2번 지문, 2번 지문까지 했는데 뭐 3번, 4번 지문은 3번은 더 짧고요. 4번도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요약하면은 그 제가 이렇게 문제 과제물 보니까는 되게 자 여기 보시면은 분량이 A4지 0.5에서 1쪽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분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1번, 2번을 총 해도 많아야 두 쪽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거 요약하는 거 뭐 그게 그거죠. 뭐 그냥 여기 있는 글 그대로 옮겨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해가 될 수 있게. 물론 뭐 내가 읽고 이 글을 읽고 나의 생각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더 궁금한 거 뭐 해결이 안 되셨으면은 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